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1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이 약간 좀 개편을 하는데요. 한 주는 이 경제 관련 주요 이슈들을 기존처럼 다루고, 다른 한 주는 좀 경제 관련한 상식을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입식 경제지표 요 시간을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좀 더 충실한 방송을 위해서 개편을 하는 거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위기에 빠진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이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 취임한 아베 정권이 이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면서 이 기세등등하게 출범을 했는데요. 최근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남주 연구원 23일이었던가요. 이제 일본의 주가가 하루 만에 이 7% 넘게 이 대폭락하면서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정권이 출범하고 강한 자신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것 같던 이 아베노믹스에 대해 최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3일이었는데요. 도쿄 주식시장에서 니케이 225 지수가 전달 대비 7.32%나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폭은 2000년 4월 17일 이후에 가장 컸고요. 아베 정권이 출범하기 전이던 2012년 11월까지 9,000선 안팎에서 이제 거래되던 니케이 평균 주가 지수가 아베 정권의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급상승해서 15,000선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7일에 3.22%, 30일에도 5.15% 추가 하락하면서 이 30일 기준으로 13,589선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이제 낙폭이 큰데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이유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최근 이 주가 폭락을 야기한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전망과 중국 경기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 투기자본들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축소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증시에서 떠난 게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이 출구 전략,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전체적인 세계 경제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하두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폭락한 배경에도 미국이 이제 9월경에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 것이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이 지금처럼 돈을 막 풀지 않을 것이란 이제 뜻이겠죠. 직접적인 계기는 22일에 있었던 이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당분간 축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는 경기 상황을 보고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시사하는 이런 발언을 했던 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만약 고용시장이 개선세를 유지하고 그런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몇 차례 열릴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수개월 내에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발언을 직접 이제 버냉키 의장이 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에 공개된 이 공개시장위원회,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개시장위원회 4월 회의록에서도 출구 전략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견고한 성장 기조가 마련됐다고 판단되면 빠르면 6월 회동에서 채권 매입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많은 위원이 표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6월경부터 채권 매입을 줄일 수 있다는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니까 약 9월경에 출구 전략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확산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미국이 막대하게 돈을 풀다가 그것을 해소하면 당연히 이제 증시로 흘러 들어갔던 돈들도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고 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뭐 이런 이제 식으로 해서 일본의 주가도 영향을 받았던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라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잠정치가 49.6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50 미만으로 하락한 건데요. 여기서 이것도 이제 일본 주가가 폭락하는데 영향을 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제조업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제조업 생산을 위해서 뭐 자재를 구매하고 이런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그래서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고, 50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PMI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 50 기준선 미만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제조업 그 PMI 지수가. 그러면서 중국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자 이제 일본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뭐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일본의 증시 폭락은 이제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의 제조업 경기 지수가 나빠진다고 일본만 폭락할 이유는 네, 없는 네. 거니까요. 예.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제 불안감 또는 뭐 신뢰 상실 이런 것들이 이 주가 폭락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좀 먼저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일본 경제 현황을 이제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이제 이라는 건데요. 네. 보통 일본 경제가 이제 60년대로 넘어오고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기술력과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호황을 상당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장기간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일본 경제는 활기를 상당히 잃은 상태고,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물가가 떨어지는, 하락하는 이런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경제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물건값이 떨어지니까 생산적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금을 움켜쥐고 있으려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고용도 줄어들고 경기에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발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일본 경제도 당연히 타격을 받았었던 거고요.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되는 엔화에 돈이 많이 몰리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뭐 대지진과 이제 원전 사고라는 악재도 겹치면서 경기는 더욱 이게 침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아베노믹스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이 디플레이션과 엔고, 그러니까 엔화 가치 상승을 엔화 가치가 상승한 상황을 탈출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겠다는 건데, 윤전기를 돌려서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것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게 되면 우선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선 이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은 2년 안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정부가 나서서 시중의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니까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이자를 조금 주더라도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고 많이 써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아베노믹스의 의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기대 효과들이 있는 거죠. 물가가 오르고, 이제 수출 경쟁력이 오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기대했던 효과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기대 효과로 인해서 이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해왔었는데, 요즘은 뭐 보니까 증시가 또 떨어지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 아베노믹스 전체에 대한 이제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이 제조업과 같은 이제 실물 경기에 본격적으로 파급되기 전에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먼저 이 무역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22일에 이제 일본의 4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8,799억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9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10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월 적자가 한 3,600억 엔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보다 2배가 넘는 규모의 적자를 기록을 한 거고요. 4월 달 기준으로 해서는 이 1979년 4월 이후에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목표가 엔화 약세를 유도를 해서 수출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난 거는 엔화 약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 수출의 경우에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를 했었는데요. 수입은 반면에 9.4%가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명박 정권 때 다들 이렇게 경험하셨을 텐데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고환율 정책을 쓰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은 이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발전 이 가동 중단으로 화력 발전에 쓰는 이제 LNG라고 하는 이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면서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엔화 약세로 인해서 에너지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이 에너지 수입이 에너지 수입이 오르면서 전체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일본의 이 오징어잡이 어민들이 최근 엔화 약세로 급등한 연료비를 견딜 수가 없다고 이게 집단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고요. 엔저로 인해서 밀가루나 이제 종이, 제지 같은 수입품의 원가도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수출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일본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이 4월 수출은 이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유럽연합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5%가 감소를 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베가 돈을 풀면서 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무역 수지에 이제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전망이 있었는데 그게 되레 에너지 수입 가격이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적자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또 하나가 말씀하신 게 이 시중 금리를 끌어내려서 이 경제에 활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풀었지만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연속 금리를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시중 대형은행들이 6월 이 주택론 금리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주택론 금리를 올리는 것은요, 이 장기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장기금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월 말에 연 한 0.6% 정도에서 현재 0.9% 가량으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증시가 폭락했던 5월 23일 같은 경우에는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한때 이 1%대를 돌파를 하면서 자본이 일본 국채에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확산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오를 조짐을 보이자 일본 국채 투자가들이 이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일본 국채를 팔고 이제 미국 국채로 이렇게 갈아타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판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사람이, 그러니까 국채를 사줄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채권하고 금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음번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채권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국채를 많이 사람들이 안 사고 버리니까요. 네. 예, 하지만 이러한 이제 양적 완화 축소설 말고도 기본적으로 일본 국채 금리는 일본의 무차별적인 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금이 채권이 아닌 주식 등의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게 나름 이제 아베 정권이 노렸던 하나의 이제 이 정책적 효과이기도 했었습니다. 채권에 너무 돈을 묻어두지 말고 활발하게 투자를 해라. 뭐 증시도 주식도 사고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하나의 의도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근데 이러한 정책들이 일본 정부는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시중금리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나 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채 금리가 댐이 오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일본의 엄청난 이 부채 아닙니까? 이거에 이제 이자 문제가 이제 이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국가 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이제 국내 총생산 이제 GDP 대비 약 이제 24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아마 240%를 넘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액수로 치면 한 1000조 엔이 넘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정부 예산이 약 92조 엔 정도가 되는데 이 92조 엔 중 절반 정도를 국채 발행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돈을 빌려다가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지금. 그래서 국채 상환 비용만도 연간 22조 엔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일본은행이 올해 예상하는 정부의 이자 비용만 9조 9천억 엔, 그러니까 10조 엔 정도 되는 거죠. 10조 엔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뛰면 정부가 이자로 지급할 비용이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거고요. 일본은행은 시중금리가 0.5%포인트 상승을 하면 국채 가중평균 금리가 실질적으로 0.08%포인트 상승을 하고 이에 따라서 정부의 이자 비용도 약 한 7,750억 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국내 기관들도 손실을 보게 될 건데요. 참고로 이제 일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은행권이 42%, 보험사가 19%, 일본 중앙은행이 10%, 일본의 연기금이 10% 등으로 이 일본 내 금융기관이 전체 국채의 85%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9%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이것이 이제 일본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이 200%를 넘어서고 있지만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근데 일본은행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국채를 내다 팔고 국채를 더 이상 안 사려고 하면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보유하고 있던 자산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일본의 이런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행 같은 경우가 장기 이금리가 1%포인트 상승을 하면 3조 6천억 엔의 평가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2%포인트 상승을 하면 손해가 4조 9천억 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가 모두 1%포인트 상승을 하면 평가 손해는 6조 6천억 엔, 2%포인트 상승을 하면 12조 5천억 엔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피해를 본다. 이게 뭐 말씀드린 핵심 요지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국채 투자가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국채를 팔게 되면 금리는 더 폭등하게 되고 이 국채 가격은 더 폭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네. 여기서 잠시 엔화가 나오니까 그 가치를 좀 이렇게 판단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원화는 이제 엔화에다 10이나 11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0조 엔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경 1000조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부 이자 비용이 9조 9천억 엔, 그러니까 한 10조 엔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노믹스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보다 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목표는 2년 내에 2%대 물가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대부분의 분석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큰 뭐 과일이나 야채, 해산물 같은 부분을 제외한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요, 4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을 했습니다. 6개월 연속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뭐 지켜봐야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년 안에 2% 수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을 채택했던 이 4월 말에 열렸던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또 이제 위원 2명이 2% 물가 목표가 실현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작용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좀 이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하려면요, 일본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가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에 맞춰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못하면, 물가만 오르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일본 하면 뭐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큰 나라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의외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수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수가 여전히 중요한 이런 나라인데요. 이제 내수가 오히려 침체되어 버리면 경기가 활력을 띠기보다는 더 침체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이 하락을 하면 국민들의 불만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직 임금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조한 상황으로 봐집니다. 현재 아베 정권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요, 임금 교섭에 따른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1.65%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1.69%였는데요. 이제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해 더 임금 인상률이 떨어져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인상이 아베 정권이 의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실물 부분의 경기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은 채 뭐 주가나 부동산 가격만 급등하는 이런 자산 거품 우려도 역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계속 이제 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아베 정권이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렇다고 뭐 노선을 바꾸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베 정권은 여전히 아베노믹스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요, 기존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이 금리 상승 등의 충분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현 일본 경제 상황에서 별다른 정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뭐 일단 빼든 칼을 어떻게든 뭐 계속 휘두를 걸로 봐집니다. 네, 우려스러운 것은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아베 정권이 더 강력하게 돈 풀기에 집착할 경우에 각국의 환율 절하 경쟁,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경쟁을 부추겨서 세계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자산 거품 우려를 더 가중시킬 수도 있겠죠. 예, 정치 외교적으로도 최근에 아베 정권이 이제 망언을 일삼으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경제 정책 역시 세계 경제의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이 세계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서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영화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장님, 최근 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결국 이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폐업을 추진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시간을 끌더니 기어이 이제 병원 폐쇄를 이렇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이 병원을 민영화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병원을 폐쇄한다는 점에서 이 민영화와 일맥상통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홍준표 지사가 병원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이런 명분이 도대체 뭡니까? 네.
병원이 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 진주의료원은 현재 누적 부채가 한 280억 원 정도 되고 작년에도 한 60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적자를 보면 물론 뭐 문제가 있겠지만 공공병원이 적자를 보는 건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령 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이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서울시가 한 5천억 원 정도를 보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사 논리대로라면 당장 폐쇄하거나 다시 민영화해야 되는 거죠. 예, 병원이라는 게 이제 기업도 아니고 민간 병원조차 영리 추구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이제 뭐 공공병원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네, 적자를 보고 있는 원인을 홍준표 지사가 이제 강성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예, 우리나라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 지배나 횡포에 저항하는 이들한테 툭하면 강성노조나 종북 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이 문제 본질을 회피하고 뭐 상대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것이죠. 예, 그들 말대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새누리당 지지 성향이 한 35% 정도를 제외하면 다 강성노조나 종북 세력일 겁니다. 이 진주의료원 노조는 지난 6년간 임금을 동결을 했었고 현재 이 8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거든요. 예, 심지어 이제 투쟁에 나서는 이유가 이 홍 지사가 자신들을 강성노조로 낙인 찍은 게 너무 억울해서 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적자가 나는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싸기 때문이죠. 예, 지방의료원의 수가는 보통 민간병원 수가의 한 70% 수준입니다. 네. 이익이 나기 어려운 거죠. 이익을 보라고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자료인데요. 이 전체 지방의료원 34곳 중에 이익을 낸 곳이 7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료원은 되게 적자를 보는 게 네, 뭐 일반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홍 지사도 이런 걸 모를 리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지금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병원 부지를 매각을 해서 이 경남도의 이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전망이 평가입니다. 현재 경남도의 부채가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고 홍 지사는 이걸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요. 현재 진주의료원 부지가 한 800억 원 정도 한다고 하고 그 주변에 혁신도시가 지금 공사 중인데 진행이 되면 더 뛸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이 뭐 줄이겠다는 거야 뭐라 하긴 어렵지만 하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지방에 하나밖에 없는 이 공공병원을 팔아서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합의된 걸로 봤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 관련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예, 이 철도 공사, 그러니까 코레일이 출자하는 이 여객 운송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이 수서발 KTX의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여객과 화물 유지 보수 등 5개 부문별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전체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고요. 네, 코레일이 회사를 만들어서 수서발 KTX를 하게 되면 이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분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거죠? 예, 코레일은 이제 이 회사의 지분을 한 30% 정도 그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공공연기금을 중심으로 참여시킨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 작년에는 민간 지분이 51%를 넘는 회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민영화에 대한 저항이 커지면서 이 민간 자금은 일단 빼기로 한 거죠. 그렇지만 명확히 이제 민간의 참여를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령 국민연금이 지분을 대거 민간에 매각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결국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죠. 실제 KT 같은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 민영화 예비 수순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계속 이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네.
이 정부가 이번 방안을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 체제 도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매년 쌓여가는 코레일의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는 코레일과 경영 회계가 분리된 독립회사가 돼서 코레일과 경쟁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요금이나 수익 면에서 비교가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수서발 KTX의 경우에 그간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가던 이 강동, 강남 지역 사람들이 수서에서 타게 되는 게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철도 이용객이 증가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철도는 탑승객이 줄고 채산성이 좀 악화되는 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서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익이 나고 요금을 내릴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경영과 회계가 분리가 되면 흑자 노선이 적자 노선을 보전해주는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령 중앙선이나 동해선 이런 건 이제 적자죠. 네. 적자인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경부선이나 호남선에서 나는 이익으로 보전을 해줘야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철도가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적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폐선 조치들이 막 나오게 되겠죠. 일부 구간을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서 쪽이 이 수서 KTX 쪽이 요금을 이렇게 낮추고 차별화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철도 요금이라는 게 이 거리에 따라서 공평한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되는 거죠.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타면 더 비싸고 수서역에서 타면 더 싸게 되는 뭐 아무런 제가 보기엔 근거가 없습니다. 네. 싸지려면 같이 싸져야 되는 거고, 뭐 열차의 등급별로 뭐 가격을 나눈다면 또 뭐 말을 안 하겠는데요. 민영화건 경쟁 체계건 그래서 이번 방안은 이제 수익을 수서 쪽으로 몰아서 배타적 이익을 보장해주고 나중에 이거를 민간 기업들 뭐 당연히 재벌들이겠죠. 이들한테 이제 그 수익을 넘겨주려는 의도 아래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민영화라는 추세가 금융위기 전에 대세였지만 이제는 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부도 이걸 아는지 민영화라는 말은 안 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이 민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철도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시기에 시작된 이제 가스나 전력 부문의 민영화 흐름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6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민간업자가 가스 직수입 물량을 다른 직수입자와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이 처분 제한을 완화를 하기로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자가 소비 물량만 들여오고 이 수급 불안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직수입 업자들끼리 물물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반출입법 조항을 신설을 해서 민간업자가 해외 반출 목적의 가스를 도입하고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부가 실제로 가스의 수입이나 저장, 판매를 민간, 즉 재벌에게 넘기고 운영과 관리만 하겠다는 거죠. 그간에는 이제 가스공사는 원료비에 이윤을 많이 붙이지 않았는데 민간업자들이 이걸 다 다루게 되면 일반 이윤 붙이고 거기에 이제 독과점이니까 그 독과점 이윤까지 붙이고 이러면 요금이 크게 오르겠죠. 네. 그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력 민영화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자 발전회사들의 설비 용량이 최근에는 한 6.6%에서 19.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5대 발전회사 대비. 그러니까 한전의 자회사들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20% 가까이 된 거니까 이제 공기업 한계 규모에 이른 거죠. 여기에 이제 삼성물산이나 동양, 동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이런 데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이제 철도나 가스나 의료나 이런 그 실제로 굉장히 독점적인 이제 알짜 자산 그런 것들에 이런 거를 이제 민영화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 기업 재벌들한테 이런 거 이제 알짜 자산을 떼주는 이런 식으로 이 방향이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는 요금 인상이나 이런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의료나 철도, 가스, 전력 같은 이제 공공부문을 민간 자본에게
내준다는 건 결국 이 독과점적 이익을 사적으로 넘겨주는 건데요. 정권이 바뀌건 말건 이 공공의 알짜 재산을 노리는 재벌들의 욕심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반대로 국민들의 의료비나 가스비, 교통비 등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봐지고요. 예, 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1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